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한 남자 정찬배입니다. 먼저 조간신문 사진으로 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자,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잡힌 범행 당시의 영상, 누군가를 뒤쫓고 있습니다. 검은색 구두티에 선글라스. 이번엔 분당 한복판에서 시민 14명이 한 배달업자에 의해서 무고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차로 돌진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계획된 범죄로 보입니다. 경찰은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장은 지금 사진을 때리고 있어요. 김 위원장의 사진을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흘 만에 공식 사과. 노인 폄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은 노인회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당내에선 회의적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 청소년이 지금 엄청 지쳐 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는 이 청소년.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참가자입니다. 낮엔 폭염, 그리고 밤에는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이 모인 그런 행사입니다. 이제 각국 대사들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끄러운 행사라며 당장이라도 이거 끝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라는 성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통방통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배달업에 종사하는 22살 최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검거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했대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분당경찰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대체 이 피의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피의자는 2001년생 22살 남성 최모 씨로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0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한다는 등 피해 망상 증세를 보였는데 경찰 확인 결과 최 씨는 대인 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범행 하루 전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사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건 관할 지역인 분당경찰서 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63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의 신상이 검거 닷새 만에 공개됐던 것처럼 최 씨의 신상 역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분당경찰서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평화롭던 시민들의 퇴근길 순식간에 공포의 거리가 됐습니다. 갑작스런 난동에 놀라 시민들은 일단 어디라도 아무데라도 들어가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막 뛰어 올라오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뛰어 올라오시던가요? 칼불이 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고 저희도. 네, 이 흉기 난동이 있기 직전에는요. 차를 몰고 일단 1차 범행이 있었어요. 인도로 돌진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요, 어제 그 오후에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이 인도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60대 할머니는 한때 심정지 상태일 만큼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어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최 씨가 차에서 직접 내려서
이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1, 2층을 막 뛰어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흉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미리 준비해서 소지한 흉기를 휘둘렀던 거고요. 이 CCTV를 한번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글라스 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건물 내부를 또 뛰어다니면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이 경찰이 이날 오후 5시 59분쯤에 백화점 1층 시계탑 부근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 이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6시 5분쯤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예, 정말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일면식도 없던 그런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청부 살해하려 한다라고 이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정신병력 여부 그리고 이제 마약 투약 여부를 지금 확인 중인데 지금까지 일단 나온 것으로는 최 씨가 그 대인기피증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일단 여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경찰이 이제 정밀 검사를 위해서 모발 채취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지금 분열성 성격장애 외에 뭐 또 다른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글쎄요. 이거 뭐 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놓고 피해망상이다. 저는 뭐 평소에 좀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양형을 위한 사전 포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기본값 자체가 다수의 인명 경시를 하는 살상 범죄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양형위원회 기준 자체가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를 기본값으로 놓고 23년 이상이 기본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무기징역이 가중 영역으로 다루어지는데 여러 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무기징역을 놓고서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범죄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심신미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 거의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게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그런 병, 조현병이나 이런 진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대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 그 감정 결과를 놓고 법률적 평가라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내가 뭘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멀쩡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한다. 이 정도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칼로 찌르는데도 내가 지금 그런 인식, 칼로 찌른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그다지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인정돼가지고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양형을 위한 포석이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운전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배달업 종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흉기는 미리 준비했어요. 상당히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인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 분당 서현역은요. 만남의 광장입니다. 거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이런데 평소에 뭐 문제가 있었다, 제가 심신미약이다, 이게 통할까요? 전혀 통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칼로 찌른 것부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차로 밀어붙였잖아요. 네. 차는 형법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가 되고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을 말하는데 예.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건 그 자체로 살인행위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이미 이때부터는 살인의 착수를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청부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걸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방어가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조현병을 가진 사람도 피드백을 받습니다. 너 지금 이상해, 너 문제가 있어란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약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개인적 원한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습니다. 박 시도 경찰청장께서는 비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 이상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휘 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합니다. 자, 테러입니다. 자, 부산경찰청장을 지내신 이상식 전 청장님, 테러 행위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원래 테러와 범죄는 다르죠. 테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테러를 범해놓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번 사건이 이제 테러와 비슷한 점은 보통 전통적인 범죄는 타겟이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테러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고 또 테러보다는 범죄보다는 테러가 더 어감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윤희근 청장이 그렇게 저렇게 테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지금 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범죄 양태도 저렇게 위험성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일종의 진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총기나 폭발물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기 소지 금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무차별 범죄의 범행 수단은 대부분 다 흉기였습니다. 칼.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일본의 아베 총리 암살할 때 쓰였던 사제총이나 사제 폭발물 이런 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에는 미국처럼 무차별 난사하는 진짜 입맛살상용 군용 총기 같은 게 등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번 신림동 때도 그렇고 이번에 분당 서현역도 그렇고 이런 거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방 범죄 나오고 그러면 사제 그렇죠. 총기나 이런 것까지 지금 등장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일종의 상승이죠.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렇게 보면은 서로 경쟁하듯이 예. 뭐 범행이 서로 더욱 잔인해질 수 있고 더욱 대담해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야,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청장님이 재직할 당시에 물론 그런 상상을 하기도 네. 싫습니다만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경찰한테는 이게 얼마나 위중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를 했었을까요? 이거는 뭐 정말로 개별적으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는 이제 딱 대상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제 검거를 하면 그만인데 저는 사건은 이제 피해자가 도처에 있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난동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초동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초동 예. 대응. 그래서 112 시스템. 그래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은 신속하게 경찰력을 배치를 하고 주변에 이제 또 인접한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응원을 오고 이렇게 해서 대응 단계를 격상시켜 가지고 초동 대처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면 저렇게 막 그 불특정 다수를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요라고 112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 미친 사람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라는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예. 자, 이거 어떻게 처음에 출동을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제 그 상황실장이 있습니다. 경찰서 예. 상황실장이 그 무전을 청취하고 그 심각성을 판단하고 그게 이제 파출소장이나 뭐 이 정도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서의 형사 기동대가 있습니다. 타격대 가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정규 전투경찰대가 또 5분 대기조라는 게 경찰서마다 있거든요. 이런 가용한 모든 자원을 현장에 우선에 배치를 하고 이제 뭐 서장이나 청장이 또 협의해가지고 더 이제 기동대를 더 급하다든지 그렇게 초동 대응을 꼼꼼히 해야 된다. 자, 지금 기동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조금 제가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런 사람들이 지금 불특정 다수로 14명한테 지금 흉기를 휘두르고 뭐 차량으로 돌진하고 그래서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 기동대가 바로 출동을 해서 뭐 저 사람이 범행을 마쳤든 마치지 않았든 범행이 진행 중이라면 바로 뭐 군인도 그렇습니다. 총기 있잖아요. 예. 저런 사람을 잡겠다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현장에서 경찰서마다 10명 내외의 그 어떤 무기를 소지한 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보내야 되고 더 크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동대가 시위 진압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치안 유지라는 치안 대응이라는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기동대도 총기 사용하죠. 총기가 이제 평소에는 휴대를 안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지급이 되죠. 지급을 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기 갖고 나가서 저런 짓 저지르면 당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경찰 대응보다도 시민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좀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좀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건요.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13일 만에 거의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묻지마 사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림역 사건만 기억을 하시는데 따져보면 올해 들어서 좀 뭐 잦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생했다 싶을 정도로 이런 묻지마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5월 달에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누군가가 둔기로 폭행을 했고 6월 달에는 경기 군포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20대 여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경기 양평에서 30대 남성 2명이 흉기로 찔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림역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정말 무서운 게 피해자하고 가해자 간에 아무 원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를 전혀 짐작할 수도 없고 범행이 일어날지 여부도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정말 시민들이 외출이 두려워지고 일상생활이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백화점이라는 곳은 특히 저기는 그 분당에 사는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 만남의 광장으로 항상 약속을 하던 그런 곳이래요. 불과 1분 전만 해도 저런 일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SNS 찾아보면은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와, 내가 10분 전에 저기 지나갔었는데, 네, 나도 거기 지나갔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그 SNS 피드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왔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최근에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서현역과 가까운 곳에서 살인을 하겠다. 이딴 글도 올라왔었다고요? 예,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오리역이라는 곳인데요. 이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리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SNS 채팅방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 또한 죽이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써 있었는데요. 이 또 저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면서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하는 이유는 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고 또 이 여자친구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써 있기도 했습니다. 저런 글을 지금 옮겨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저런 황당한 글을. 그런데 대체 무슨 심리로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걸까요? 그렇죠. 모방 범죄 카피캣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모방 범죄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범죄를 이제 범하고 싶은 동기는 있습니다. 범죄의 동기라는 것은 뭐 양극화, 또 청년 실업, 또 가족 해체, 뭐 사회 구성 간의 유대 약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성실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런 다른 범죄에 있어 동기가 촉발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은 범죄를 결행할 단계에 이르지 않은 저런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분노 범죄로 인한 위험 사회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분노 범죄. 예. 어떤 겁니까? 좀 우발적인 저런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가령 살인이나 이런 것도 다 분노에 의한 충동적인 분노에 의한 이제 범죄거든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분노일 수도 있는데 전체 경찰청 통계에 제가 보니까 한 20% 정도가 분노 범죄다. 그런데 분노 범죄가 점점 이제 진화를 하고 더 대담해지고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지금 사실 옛날 경찰에서는 우범자 관리 같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한 번씩 가서 면담도 하고 때로 동향 관찰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게 죄다 없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뭐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렇게 글 올리는 거 저것도 엄청난 범죄죠. 그렇죠. 일단은 그 살해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협박이 됩니다. 그래서 협박죄 자체가 그런데 보통은 1대1의 관계, 당사자끼리 어떤 감정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속 사안으로 보고 최근에 신림역 사건 이후에도 구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폭탄을 설치했다 이런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출동을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됩니다. 굉장히 중범죄고 요새는 벌금형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초범인 경우에 장난으로 올려
올렸다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보통 집행유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새는 굉장히 중범죄인데 이런 충격을 준 사건 이후에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올렸을 경우에 구속사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수사기관도 사실 구속사안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청장님, 그 저 남성 지금 뭐 배달원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 수사를 할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의 동기입니다. 지금 범죄의 동기가 아직 뭐 자기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최대한 피해를 주고 뭐 이렇게 뭐 자기도 처벌받고 하는 이런 걸 각오하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성숙한 시민의식, 청년들이 나가서 뭐 이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든지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지금 보면은 일부 비판이 나오는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난 문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때 재난 문자를 빨리 보내야 된다. 빨리 문자 받고 대피하도록. 그렇죠. 지금 뭐 폭우나 폭염이나 뭐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데 대한 재난 경고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저런 쪽에 대한 인적인 재해, 사람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재해에 대한 그런 경고 예고 시스템 이런 게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최지영 기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체 뭐 어떤 사람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남성이 이제 22살에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말 뭐 학생은 아니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린 20대 초반 남성인데 2002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지금 22살이죠. 22살. 예. 야, 참. 예. 그런데 이 경찰이 오늘 아침에 또 긴급하게 수사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이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른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 이 흉기를 전날 마트에서 구입한 정황도 지금 확보를 미리 했다. 마트에서 구입을 했군요. 예, 그 정황도 지금 확인을 한 것으로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 피의자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할 거고요. 아마 더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에 따라서는 신상 공개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장님, 요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지난번 신림동 사건의 범인도 조선. 네. 신림동에 오래 있었고요.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곳입니다. 범행 장소를 저렇게 무차별 공격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첫째, 공격 대상을 미리 정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예. 누구라고는 안 해도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잘 알아야 나의 범행 과정에서 제압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미리 저 장소를 파악하고 저 지금 뭐 배달업 종사했다고 해도 분당 서영역 근처에서 배달업을 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분당 서영역과 관련이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정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분열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개의 다른 차원에서 자기 범행을 모의하고 또 나중에 도주하고 하는 이런 것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장소를 골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범행의 동기라고 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형사 사건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기라는 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동기도 있지만 자기가 그냥 끼워 맞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기 없는 범죄가 굉장히 죄질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동기에 좌우될 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야말로 테러 행위에서 얘기하는 소프트 타겟을 노린 범죄거든요. 일상의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는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 이해관계 없는 시민에 대한 범죄를 이 사람 개인의 동기하고 껴맞춰가지고 양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신분석학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방금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심신미약은 법률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을 해서 흉기를 마련하고 이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트를 왜 갑니까? 그 흉기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 계획 범죄고 이 범행을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는 그 동기에 대한 정신분열적인 내용이 개입해서 어떤 좌우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에서 낮춰질 부분으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피의자 이제 곧 뭐 이 정도 되면은 얼굴하고 뭐 이름 공개하겠습니다만 전조 현상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이진 않았는지, 어딘가 글을 올린 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미리 파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왜 이럽니까? 왜 이런 흉악범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지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을 죄송합니다만 사형시키지 않으면 이게 불안해서 살겠느냐라는 실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강력 처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고 뭐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형제 폐지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지가 된 나라입니다. 이게 사형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형제를 당장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외교적으로 뭐 EU 국가와의 관계도 있고 고려할 부분이 많대요. 그렇다면 미국은 막 100년씩 때리잖아요. 이 종신형, 뭐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종신형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종신형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형 다음에 무기징역이거든요. 예. 근데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 8년 지나면 그건 아니고요. 예. 보통의 경우에 유기징역의 경우에 3분의 1 이상 살면은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 예.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을 살면은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그러면은 40대 초반에는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피해를 겪은 그 국민 전체는 대단한 트라우마를 겪는데 이 사람은 다시 또 버젓이 장년층 정도 되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사형제에 대한 위헌 논의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나머지에 대한 보완책 논의는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형제 자체가 사실 법철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고려할 점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는 동안에 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입법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마련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런 일이 됐을 때는 지금 구멍이 뚫린 채로 남아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그 한동훈 장관도 이제 괴물이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 정도면은 자기하고 이해관계 없는데 그냥 범행을 저질렀으면 사실 뭐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과연 40대 초반 정도의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구멍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는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피해자가 20대잖아요. 지난번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20대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40대 초중반이면은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굉장히 사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단 말이죠. 앞으로의 여명도 얼마나 깁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정말 또 이런 묻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헌재에 아직까지도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류 중이에요. 헌재에서 이제 과거에도 한번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었는데 그때 4대 5로 가까스로 이제 합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자칫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헌재 구성도 상당히 조금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서는 사형제 자체를 이제 폐지로 많이 기울어 있으니까 자칫 사형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든지 폐지라도 되게 되면은 더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이 질문은 꼭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직 경찰청장을 지내셨으니까 이런 범인 잡으면 야 이건 정말 사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다 보면 죽을 만큼 미울 때는 있죠. 특히 어린이 유괴해가지고 살인한 사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이런 흉기난동범. 흉기난동범은 근데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금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업대가 있는데 조금은 냉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죄목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상해 이런 정도인데 저런 걸 가지고 살인죄는 지금 적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살인 미수나 이런 거는 몰라도 살인죄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형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심하고 지금 사형 폐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는 우리가 지금 참 굉장히 쌓아온 어떤 인권의 금자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쉽게 허물어뜨리는 건 그렇고 가령 이런 거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전자팔찌 이런 걸 발찌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 전자발찌 같은 거 이런 걸 채워가지고 계속 동향을 관찰하는 거 이 정도는 뭐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모방 범죄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자, 다음은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결국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사과 과정에서는 이 드라마에서조차 보기 힘든 이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어설피 말씀드린 거, 또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를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 자, 이 정도로 어르신들 화가 좀 풀렸을까요? 자,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원래 그 오전 10시에 당사 앞에서 직접 자처하는 기자회견을 일단 먼저 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를 했었는데 그 직후에는 원래 혁신위원회 회의 일정이 당사에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일정을 잠시 미뤄놓고 서울 용산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먼저 찾아가서 보신 것처럼 김호일 회장을 만난 겁니다. 이 김 위원장은 여기에서도 남편과 사별한 본인의 사적인 내용까지 공개를 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들의 말에 우선적으로 공감을 해주자 이런 교육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뭐 자녀 여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된다 이런 자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자고 했던 말 그 일화를 소개했던 것이 이런 논란으로까지 비화가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진정어린 사과 의사를 표현하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1,000만 노인들이 분노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호일 노인 회장이 미리 준비해놓은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꺼내들면서 직접 뺨을 때릴 수는 없으니 사진에다가도 분을 좀 풀리게 하기 위해서 좀 때리겠다 이러면서 저렇게 세차게 내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면전에서 사진에 또 저렇게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근데 사실 김은경 위원장이 처음에 빨리 이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게다가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그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부했다. 완강히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사과를 하긴 했지만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굳이 자존심 세울 일이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도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을 하면 잘못한 순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느끼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느끼는데 이분은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를 완강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주장에 밀리는 것이고 자존심상 사과하는 건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버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진정성도 없고 정치의 영역으로 나온 분이 국민께 상처를 드렸으면서 개인 감정을 내세우는 걸 보면은 이분은 애초부터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그릇도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사진에 저렇게 대한노인회장이 할 정도로 그 대한노인회 입장에서는 분노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은경 위원장이 저 자리에서 이제 눈물도 좀 흘리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그냥 대응을 하는 것부터가 이 사태의 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행보를 쭉 이어왔었던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를 미적지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분노가 노인회에서 이렇게 표명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도 사실은 김은경 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계속 간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혁신위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 그 혁신위의 권위가 없는데 어떤 정말 기발한 혁신안을 내더라도 어떻게 그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혁신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 혁신위의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또 한 사람 사과했죠. 뒤늦게 기자회견 열어서 노인회까지 찾아갔습니다만 그 전에
사실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사람도 있었어요. 양이원영 의원도 결국 명함에 혼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아미라고 사람한테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각성하시고. 예. 자, 뭐 어르신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명함이라도 한 대 때리겠다. 물론 상징적인 행동이긴 했습니다만 사과의 진정성이 좀 있었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뭐 타이밍도 늦었고 사과의 진정성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걱정이고요. 뭐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대신 큰절이라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실 전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 복지 수당도 많이 올려드리고 하면서 어르신들의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한꺼번에 다 까먹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왜 저렇게 미적미적하면서 사과를 늦췄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본인이 의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유를 하자면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여성이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그게 중요하거든요. 인식이, 그렇죠. 감정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책 영향도 떨어지지만은 감수성도 굉장히 좀 떨어지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혁신위가 여러 가지 뭐 구설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고쳐서기에는 이미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우리 진보 진영에 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표현은 어떤 게 늦었다고요? 아니 고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어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진보 진영에 저만한 사람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호를 다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혁신위원장인데 자기 혁신도 안 되는 분이 뭘 혁신하겠다고 저러시나 자기나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은 진짜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예전에 막말 판사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됐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기 판사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쟤는 말할 때마다 저래. 사실 보도 나온 게 일부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혁신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핑계고 지금 뭐 교수라서 철없다. 아니 지금 그 연세에 철없는 분이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누구를 혁신합니까? 그리고 뭐 정치 언어를 모른다. 그럼 정치 모르시면 정치판 뛰어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고 능력 없는 걸 스스로 드러내셨으면 물러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처음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뭐 의심을 표했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는 윤석열 밑에서 일하는 게 치욕스럽다. 연봉 3억 받았는데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민주당을 새롭게 바꿀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으로 놓은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건 같아요. 김은경 위원장의 처신과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하기 전에 과연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출범시킬 때 진정성을 갖고 정말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출범시켰느냐라는 것부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권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데 어떤 전권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인선 과정에 있어서도 김은경 위원장 외에도 더 중량감 있는 진짜 민주당 혁신을 할 수 있다는 분들이 좀 물망에 올랐었는데도 결국 김은경 위원장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혁신위가 당 지도부를 흔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민주당 내부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혁신위가 이렇게 한 달 이상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김은경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 수순. 그래서 결국 민주당의 혁신 의지는 애초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알 수 있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70대 이상 연령층,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아주 뚝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발표가 된 따끈따끈한 조사인데요. 이 엠브레인 퍼블릭, 또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인데 지금 11%, 6%포인트가 떨어진 건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그 2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해서 11%, 70대 이상 지지도가 그렇게 추락을 했고요. 일단 정당 전체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 또 민주당이 23%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상식 청장님, 네. 저 수치 갖고 노인 어르신들께 다음 총선 때 저 뽑아주세요 하기가 좀 머쓱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뭐 추진하고 그분들을 이제 보듬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한 차례의 사건으로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야권 원로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쓴소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지 자꾸 해봐야 뭐예요, 그거.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지도부의 그 눈치 보는 혁신이가 그게 무슨 놈의 혁신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좀 빨리 해체하는 게 그러니까 사퇴하고 예. 뭐 더 또 할 일도 없어요.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체제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김은경 위원장 얘기도 들어보죠. 지금 왜 사퇴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뭐 위원장 개인의 명예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당 지도부에서 사퇴를 조금 말리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원래 그 9월까지가 임기라서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은경 위원장이 조기 사퇴하고 혁신위를 조기 해체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까지 같이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거취 문제로까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김 위원장이 혼자 내가 내려놓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일단 그 전에 혁신위원장이었죠. 이래경 위원장도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었고 그 예. 이후에 삼고초려 끝에 초빙을 했던 이 김 위원장 역시 그런 사태를 맞게 된다면 그 불명예가 오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이해가 모두 작동해서 지금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혁신 출범 자체가 뭐 돈봉투 의혹이나 뭐 그 코인 사태 논란 같은 것들을 좀 수습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었던 건데 아무 결과도 내놓지 않고 이게 해산이 돼버린다면 그 논란들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내년 총선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천안함 발언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지점에 이 유권자들 상대로 안보 문제라든가 이 노인 어르신 문제, 이 취약한 지점의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자 해지일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름 휴가 중입니다. 하지만 불똥이 휴가 중인 분에게도 튈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폐륜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즉각 김은경 혁신위를 해체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겁니다. 지금 휴가지에서 DP2 드라마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복귀해야죠.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도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고. 저는 뭐 당대표까지도 이 기회에 사과하고 정말 이게 우리 민주당이 그런 건 아닌데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주당인데 정말 이렇게 화를 내게 해줘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요. 최고위 회의 때 뒤에 저런 문구를 걸어놨습니다. 자, 민주당의 혁신, 현대판 고려장. 자, 윤희석 대변인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결국 이 노인에 대한 폄훼 뭐 이런 의미를 담으니까 이 고려장이라는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 보시는 분들이 좀 불쾌하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정당마다 이 백드롭이라고 하죠. 뒤에 어떤 뭔가 이 당에 지금 생각하는 바 아니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광고 카피처럼 저렇게 적는데 저 표현 자체를 조금 더 순화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도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이었어요. 혁신하겠다고. 그런데 천안함 자폭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기 낙마했지 않습니까? 이래경 전 위원장. 그래서 후임 겨우겨우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인 폄하 발언으로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에 또 하나의 리스크만 더해진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뭐 당원들 의견도 분분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위중한 상황에 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휴가 중이시라지만 아무 메시지도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실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돌아오시면 저는 사과부터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 분께 예, 진정성 있게 정말로 통절한 사과를 하셔야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편을 해야 됩니다. 김은경 위원장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에 대선을 남겼을 때는 자 일단 뭐 대선 후보가 잘하면 되지만 총선이거든요. 네. 총선을 남겼다는 거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많은 민주당 내부 인사들에겐 이게 정말 내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뭐 모든 민주당의 촉각이 전부 다 총선에 쏠려 있는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다시피 지금 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표 되신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이 당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뭐 책임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국회 경험이 1년도 안 됐고 국회 경험 없이 지금 제1야당 거기에 국회 절대가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당의 대표를 맡게 되면서 여의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닌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인데 뭔가 당대표로서 당을 위해서 어떤 무거운 조치를 한다. 혁신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국민에게 다가올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든지 엉뚱하게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휴가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권위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의 칼끝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대화비리 관련자들 기소했는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자, 이러면서 검찰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 백현동 개발 의혹.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결정이 됐고 몇 단계를 상향을 해서 그전에는 뭐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곳이 이제는 고층 건물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게 몇 단계를 상향 조정했던 그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이 아파트 옛날 그 식품연구원 부지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 3천억 원대 이익을 얻기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부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고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에게까지 이 부지 용도 변경이 보고가 돼서 결국에는 시장이 승인을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또 정진상 실장이 또 관련 인물로 돼 있어서 원래 그 성남시청에 일했던 공무원들을 제가 취재차 만나봤던 분들도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2층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 시장이 승인을 주로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층 그분 그때는 네. 그렇게 불렀었죠. 네, 아마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는 당연히 이 시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변호사 하시니까 지금 재판이나 수사의 맥락상 이게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한 90% 정도까지는 이제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피의자 신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진술을 받았을 때 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불렀을 리도 없고 정진상 씨가 여태까지도 뭐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진술 거부권 행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진술 조서 작성할 때 증거를 들이밀고 추궁을 할 때 대답을 안 하면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이제 피의자의 상태까지도 생생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 이게 조사를 충분히 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방어권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거나 이런 걸 생생하게 작성한 다음에 영장 청구할 때 그게 기록이 들어가면 판사님이 보시면 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조사는 필요했기 때문에 뭐 자백 진술이나 대단한 내용을 실토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단은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또 사실 이렇게 진행하다가 굉장히 유의미한 태도를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 들어가서 나 6시면 나가겠다라고까지 하고 이렇게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뭐 그 뇌물을 받은 업체의 내부 문건들 이렇게 딱 들이미니까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조사를 밤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생생하게 진행되는 것들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소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8분형 성도 넘어서 한 90%까지 갔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얘기 나오는 건 준비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김인섭 대표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했던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그 핵심 인물.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100억 받고 이 나머지 100억은 두 사람 갖다 줄 거야. 지금 그 진술이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정진상, 뭐 이재명, 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은 너무 뻔합니다. 거기서 돈 오고 가면서 두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허가권자 위로 올라가서 2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사 사건 하면은 변호사끼리도 실명을 잘 얘기 안 해요. K가, 김이 이런 식으로 약어로 하는 게 업계 통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2명한테 갈 거야, 뭐 K한테 갈 거야, 뭐 L한테 갈 거야 이러면 대충 누군지 다 알면서 하지 1억도 쉽지 않은데 뭐 100억씩 되는 돈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가 알아서 갖다 줘, 알아서 처리 이럴 리는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혐의가 김인섭 씨는 사실 로비스트잖아요.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돈을 주면 어디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구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랑 거래도 안 합니다. 적어도 100억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를 모르고 줄 리는 절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가서 줬는데 때마침 전혀 별개 일로 4단계 종상행위 돼서 인허가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로또에서도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도는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수사가 뭐 90%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저도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느낌이 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가라기보다는 본인 사법 처리 관련한 어떤 대응을 지금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일정도 중요할 텐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정 조율을 하고 싶다는 것은 아마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돼서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아마 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행됐다고 본다면 일정 조율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뭐 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이전에 되면 소환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는 방탄이 불가능한 거 그거 하나 그 이슈 하나가 딱 있는데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본인이 스스로 한 얘기도 있고 또 국회 돌아가는 사정상 이제는 더 이상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조율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정말로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중심은 대장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대장동은 다 없어지고 백현동, 대북송금 이게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 말이죠.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를 두고 그렇게 큰 국민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걸로 이제 대통령 선거의 당락이 좌우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사실상 저는 이제 박영수 특검을 정점으로 한 법적 카르텔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백현동 사건입니다. 예, 근데 백현동 사건을 들고 나오시고 이제 대북 송금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제 구자용 변호사께서는 이제 수사가 90%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라고는 전부 다 또 검찰에서 지금 대북 송금 가지고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지금 크게 다투고 있는데 지금 또 백현동은 이제 배임,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논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증거라는 것은 전부 다 진술밖에 없습니다. 진술, 전원 증거, 추측, 어떤 사람의 히어세이, 전문 증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옮기는 거 이런 거밖에 없죠. 정말로 증거라고 할 것 같으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그다음에 박익수 특검 19억 이렇게 돈을 받은 게 나와야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것은 전부 다 추측과 진술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는 이 검찰의 수사는 뭐냐면 이게 지금 만약에 또 이제 백현동이 좀 잦아들면 또 다른 것 가지고 성남 FC나 정치인 사건 이런 것 가지고 또 선거법 가지고 들고 나올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 검찰의 수사는 꼭 유죄 판결을 노리기 위한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수사다. 그래서 이제 동력이 만약에 상실되면은 자전거가 천천히 가면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다가 한번 또 가속을 하고 또 좀 정체됐다 싶으면 가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가 가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수사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워낙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돌림 노래처럼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앞에 지금 언급됐던 거에 대해서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대장동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도 됐었고 기소도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게 빠진 게 아니죠. 오히려 그 큰 사건이 제기가 됐었고 정치적이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혐의가 있으니까 먼저 폭발시켰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쌍방울 얘기나 이런 거 다 수사 중이에요. 혐의가 워낙 많으신 거지 지금 그때그때마다 이슈되는 걸 가지고 다른 거가 빠졌네. 정치적으로 돌려가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뇌물이라는 게 사실 돈 전달된 거 이외에 약속이나 요구 이런 것들도 있고 대부분 이런 돈 관련된 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상대방을 무고할 이유가 있겠는가를 보고서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돼요. 판례 법리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 직접 전달된 게 CCTV 없으면 다 부정하실 것처럼 저러시는데 사실 그건 판례 실무하고도 맞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지금 여러 그 사건이 얽혀 있는 만큼 검찰이 백현동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한 번에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게 하나는 수원이고 하나는 중앙지검이죠. 8월 8일 날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검찰이 기대하는 대로 진술을 해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진술을 한다면은 이제 조만간 소환이 있겠죠. 한 건 한 건으로 청구하면 이건 쪼개기 청구다라고 그렇게 비난이 들어가는 거죠. 또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선언도 아마 이 영장은 회기 중일 것 같습니다. 8월 15일 이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자, 과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을 저 시점에는 아마도 검찰 수사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예상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이후에 백현동 관련한 여러 진술들고 이화영 부지사가 또 입장을 바뀐 것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부당한 영장 청구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간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냐, 저는 또 똑같이 부결 방향으로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민적 시선이 따가운 거 다 아시겠지만은 가장 다급한 상황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결정을 민주당이 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론이 또 부결이냐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를 했다면 혁신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행보가 그렇게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등장 이후 1년 가까이 민주당의 모든 행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행동했다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선언을 했지만 의원 개인의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부결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빠져나갈 여지도 상당히 많은 것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해석하는 건 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의 약속대로 당당하게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뭐 당당하게 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할 거죠. 포기한다고 봅니다, 저는. 포기한다고 보세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신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가로 열고 부당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실 걸로는 생각 않고 자기 본인이 뭐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실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 행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무더위에 이 땡볕에서요 텐트 하나 달랑 쳐놓고 거기 들어가 있으랍니다. 곳곳에서 쓰러지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밤에는 모기와 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부모님들이 야 한국에서 괜찮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낮에 체감 온도가 다이스였어요. 텐트에 전기가 없어서 자, 생존 게임이 됐다고 합니다. 저 땡볕 더위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한 지시를 내렸다고요? 예, 조금 전 당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나왔는데 이 잼버리에 냉방 대형 버스와 냉동 탑차 무제한으로 공급해라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스카우트 학생에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또 정부의 모든 부처 총동원해서 폭염 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또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취약계층 대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군요. 일단 지금 뭐 학생들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누적 온열 환자만 지금 1,000명에 육박합니다. 1,000명? 992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한낮 기온이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 환자들 숫자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이 참가자들이 다 지금 뭐 각종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데 뭐 화장실 마련도 제대로 안 되고 링거도 뭐 내부가 아니라 외부 복도에서 맡고 있고 화장실도 뭐 남녀 공용인 곳도 있대요. 예, 뭐 샤워실도 통합으로 쓰게 해서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불만들이 대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직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답변 황당합니다. 그 K-팝 행사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좀 에너지를 좀 분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수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온열 질환자는 어떤 그 잼버리를 하든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더위에 아이들이 막 쓰러지는데 그게 뭐 이 정도 더위는 다 하고요. 애들이 케이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뛰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인식도 잘못됐고 전형적으로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참가자들 잘못으로 지금 전환시켜서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예견된 참사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새만금이 지금 그늘이 없거든요. 나무나 숲이 있어야 온도가 지금 떨어지는 보세요. 거예요. 벌판이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부터도 있었고 그리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우리나라 더위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습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진이 빠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날씨다. 실제로 인터뷰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해외 각국에서 다 이게 지금 날씨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땡볕 아래 텐트 안에만 들어가가지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데 선풍기도 없고. 그렇죠. 그 안에 그럼 찜통이거든요. 그러면 탈수 증상, 온열 질환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K-팝에 대한 뭐 열정,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게다가 참가자들이 받은 음식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대요. 음식. 야, 애들 먹으라고 저런 게 나왔대요. 지금 저게 뭐예요, 최 기자? 저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건가 싶을 정도의 모습인데 계란 같은데? 예, 이게 곰팡이 달걀이 지급된 거라고 합니다. 저걸 먹으라고 줬어요? 예, 조직위가 1인당 2개씩 구운 계란을 지급을 했는데 계란을 살펴보니까 40여 명의 대원이 지급받은 구운 달걀 80여 개 가운데 6개에서 저런 곰팡이가 핀 구운 달걀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청장님, 만약에 아드님이나 따님 저런 데 보냈는데 저런 거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끔찍하죠. 지금 나라의 이미지를 크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잘못하면은 뭐 나라 이미지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만 4,5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영국에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30도 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인명이 희생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지금 책임 부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 이 정부 들어가지고 폐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폐지 대상이었던 정부에서 저런 큰 행사를 주관하도록 놔뒀다.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저 행사에 지금 계속 있으라라는 한덕수 총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급하게 아니 뭐 냉방 시설이라도 갖춰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는 했어요. 네, 이게 급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서신 거죠.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 비롯해서 큰 행사 굉장히 잘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엑스포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 재물 행사 때문에 나라 망신이 크게 될 지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빨리 이게 이제 곧 마감이 되니까 이 행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빨리 이걸 시정을 해서 국제사회에 이런 모습이 더 이상 송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남은 며칠이라도 시원한 냉방, 뭐 지금 휴가철이라 호텔 남는 건 없겠습니다만 뭐 다른 곳에라도 안전한 곳에 옮겨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엄마 그래도 저렇게는 됐지만 올 땐 되게 편하게 왔다. 이런 얘기라도 집에 가서 부모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낄 걸 아껴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19억 원 받고 200억 상당을 약속받은, 물론 아직은 혐의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워낙 뭐 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혐의입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됐고 이제 구속 수사 받아야 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검사 6명을 투입해 박 전 특검 관련 혐의를 입증할 220여 쪽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50억 클럽이 알려진 후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으러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50억 클럽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에서 2015년 우리은행의 사회이사로 재직하며 대장동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다음은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커피숍 직원이 점장에게 설거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아니에요? 라면서 불만을 늘어놨대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들면 설거지 좀 그만요 했대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점장 몰래 점장이 먹던 커피에 뭔가를 탔습니다. 뭐였습니까? 락스 있죠? 그 주방이나 욕실 같은 데 청소할 때 쓰는 표백제. 투명한 세제? 네, 그거를 점장이 먹는 커피에다 탔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원이 몇 달 전부터 저만 설거지가 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긴 했다고 하는데 예. 가만히 영상을 보니까 휴게 공간에 이 커피를 마시러 점장이 들어갔을 때 이 주방 아래 선반에 있던 락스를 미리 종이컵에다 덜어놨다가 그거를 커피에다가 섞는 모습이 찍혔던 겁니다. 저렇게 몰래 지금 넣은 거예요? 네. 야, 아니 저 락스가 이렇게 그냥 있으면 물이랑도 구분이 잘 안 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알았대요? 이 점장도 마시기 직전까지 인지를 잘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허. 딱 마시는 순간 그 특유의 강한 냄새가 확 느껴지고 맞아, 냄새는. 네, 목이 화끈화끈 걸어서 바로 뱉었다고 합니다. 야. 종로에 있는 한 카페의 점장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곳에 조그마한 휴식 공간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너무 놀라서 지금 바로 뱉어낸 겁니다. 뱉어냈으면 망정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CCTV를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본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싱크대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서 지금 나와요, 저기. 먹던 음료에 저렇게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야, 아니 저 락스 잘못 먹으면은 목숨도 위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락스가 무슨 독극물 관리법이라거나 이렇게 법으로 분류되는 독극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정말 청소할 때 마음 먹고 청소할 때 쓰는 거잖아요. 세척력이 굉장히 강하고 강알칼리성입니다. 주로 이제 염소 성분인데 이게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뭐 뉴스 보시면 가끔 이제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락스가 눈에 튀어서 눈의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모르고 마시면은 목에 그렇죠. 기도라든지 위장관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죠. 그럼요. 자, 2년을 함께 일해온 직원이었대요. 그런 사람이 점장한테 경찰에 고소했겠죠? 그제서야 사과했다고요? 예, 보니까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던데 어쨌든 내용은 순간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했다. 설거지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이런 고충 토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발적으로 한 일이다. 이런 내용의 사과 문자까지 보냈는데 정작 이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를 찾아와서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뭐 당장 외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무 문제 없으시고 상태도 멀쩡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안 다쳤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회유 겸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 카페 본사가 이 직원 해고했고 경찰이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카페 직원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점주한테까지 저런 거 넣으면 손님한테 기분 나빴으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상상도.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야, 이번에는요 밤늦게 어느 집에서 들린 이 소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네. 이 집도 그랬대요. 남의 집 초인종 뚝 누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초인종 누른 사람 1시간 넘게 집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있던 자리에 검은 비닐까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상당히 수상한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지난달 31일 밤에요. 밤 10시경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른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번을 그렇게 베일을 울리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데 밖을 보니까 웬 남성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1시간 가까이를. 무섭잖아요. 도저히 혼자 나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경비원을 불러서 경비원하고 밖에 같이 나갔는데 나갔더니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열어봤더니 엉뚱하게도 거기 닭꼬치 1인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만, 닭꼬치요? 네, 그리고 저 메모지가 남겨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맥주 한잔 합시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맥주 한잔 합시다. 양지열 변호사님이 하면은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닭꼬치 주고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저 닭꼬치 준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닭꼬치가 이렇게 큰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저녁 8시경에 이 여성의 집으로 치킨이 배달됐습니다. 치킨? 그런데 치킨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요? 자, 왜요? 비닐봉지 안에 쪽지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봤더니 어제 그 남겨진 쪽지의 글씨체와 비슷한 글씨체로 이런 글이 또 남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좋은 친구로 부담 갖지 말고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이거 부담 가지라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여성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배달시킨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제 바로 그 남성이 배달을 부탁을 했고요. 심지어 배달이 잘 됐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비닐에다가 닭꼬치 놓고 가고 좋은 친구 되실래요? 그다음 나는 치킨 보내놓고 좋은 친구 아니 닭꼬치하고 치킨 공짜로 주면 친구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하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20대는 아니지만은 야 닭꼬치하고 치킨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 여성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여성이 처음에 닭꼬치를 받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CCTV 보고 50대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바로 체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남성이 누구냐면은 이 여성 집 인근에 사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네. 이 여성을 지켜봐왔다 자기가.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 아 근데 호감이 있어서 그랬지 이렇게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라고 경찰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게 본인 생각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하고 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여성 입장에서 너무 무서운 게 이 남성이 그리고 체포가 되거나 신병이 확보가 된 게 아니라 긴급 응급 처분을 받고 귀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토킹 처벌법에 있는 제도인데 이게 스토킹이 인정이 되면은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 전화 못하게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하고. 닭꼬치도 못 주게 하고. 그렇죠. 닭꼬치는 못 주는데 또 문제는 사실 이걸 위반한다고 해도 체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태료만 있어요. 나는 선물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렇게 나오면은 나 과태료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신고는 했지만 또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양 변호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고 한 여성의 마음을 살려고 비닐봉지에다가 닭꼬치 주고 치킨 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만 덧붙이면 대신에 저렇게 한번 이렇게 경찰에서 응급처분을 하고 나면 나중에 또 반복하면 이제 정식 처벌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밟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본인은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받는 사람은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27살 청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실종이 됐는데 이 27살 청년이 2달이 되도록 행방을 못 찾는데요. 바로 이 청년입니다. 자, 사진 보이십니까? 1996년생이고요. 키 175 윤세준 씨. 아마 현재도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마르지 않은 체형이고 오른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니 일본 간다고 잘 놀러 갔다 오겠다고 한 저 청년이 지금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예, 이게 그리고 또 원래는 국내에만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의 현지 언론들도 이 실종 소식을 보도하면서 제보를 받겠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요미우리 같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일본의 와카야마 그 경찰이 예. 26살의 한국인 윤세준 씨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공식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말씀드린 대로 제보도 공식적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합니다. 이 경찰이 윤 씨가 지난 5월 9일 관광차 일본에 입국했고 또 후쿠오카현과 오사카현 등을 거쳐서 6월 3일에는 와카야마현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후에 이제 8일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오후 7시쯤에는 버스에 탑승한 모습도 찍혔는데 이게 공개 행적으로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윤 씨가 이 밤 9시쯤, 그러니까 8일 밤 9시쯤에 한국에 있는 누나와 연락을 취한 사실도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실종, 연락이 두절됐고 신용카드 또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사용한 내역 등이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저 정도 되면 일본 경찰이 좀 나서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일본에 지금 여행 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양은경 기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엔저 때문에 사실 또 젊은 세대들이 뭐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간다 그래서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사실 가까운 나라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보냈을 텐데 하루빨리 지금 신원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 많이 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 누나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여행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제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 여행이 좀 길어졌어라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답답한 신경을 밝혔는데 예. 어쨌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작은 단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하셔서 수사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팝스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팝스타입니다. 근데 야, 저도 보너스를요, 이런 통 큰 보너스를 받고 싶어요. 양은경 기자님, 보너스만이에요. 보너스만 얼마를 받는다고요? 보너스만 지금 1인당 10만 달러. 그래가지고 50명한테 줬는데요. 화물 운전기사 50명. 이 운전기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랑 월드 투어 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총 500만 달러, 하나로 65억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네, 1억 3천만 원. 와. 그러니까 이 돈이 정말 운전기사들의 인생을 바꾸는 금액이라고 이 지금 운전 그 회사의 CEO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 등록금에도 쓰일 거고 집 계약금 이런 데도 쓰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억 3천만 원을 받으면 아유, 그냥 뭐 할 일이 다 태산 같죠. 이거 적어놓기도 힘든데 저 정도면 저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의원님도 저런 교수님도 저런 분 스태프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정찬배 앵커님 저 보너스가 네. 트럭 운전사분들께만 지급된 게 아니라 댄서에게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요? 정찬배 앵커님이 혹시 가셔서 신통방통 스타일 춤을 한번 탁 추시면 그럼 반향이 있지 춤 때문에 안 않을까 되겠네. 싶기도 예. 한데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연을 하면서 거둔 수익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 총 52회 미국에서 공연을 했고 해외 공연도 할 차례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 스위프트가 방문하는 도시는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팬들이 몰려서 호텔도 잘 되고 야. 식당도 잘 되고 그렇다 보니 테일러 노믹스 심지어 스위프트 매직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테일러 노믹스. 합니다. 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난리쳐서 지진이 발생했을 정도의 규모의 뭐 함성과 땅울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끝까지 공연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